네, 제 시간에 베슬란 초등학교까지 도착한 내용까지 읽어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번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베슬란 초등학교, 베슬란 슈콜라를 찾아갈 때는 아직은 따가운 여름 햇볕이 남아있는 듯한 때였다. 사고가 일어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그곳의 표정은 요 며칠 전에 사고가 일어난 듯 했다. 격렬한 표정들이 주변에 가득했다. 분노하며 외치는 사람들, 통곡하는 여인들,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감시하다가 조금 지친 듯한 러시아 경찰관들. 나는 유리 바로 뒤편 가까이서 유리를 쫓아다녀야 했다. 테러 현장에 낯선 외국인이 오가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신경 쓰이는 일이요. 잘못하면 이상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일이다. 불필요한 검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유리와 아주 가까이서 함께 걸었다. 유리도 나에게 각별한 신경을 쓰는 듯 했다. 유리와 나, 티마페 유학동생과 예직 그리고 코미시아로 사람들 몇이 따르고 있었다. 유리는 나에게 꽃 몇 송이를 건네주었다. 그리고 헌화를 하나는 제스처를 보였다. 경찰관들의 굳은 얼굴을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유리를 따라 테러 현장으로 들어섰다. 베슬란 슈콜라 전체가 테러 현장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중심은 농구 코트 하나가 설치된 그리 넓지 않은 실내 체육관이다. 체육관 저편 높은 곳에 그리고 이편 높은 곳에 농구 골대가 달려있다. 우리가 들어간 입구 쪽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입구 저편에서 강한 폭발이 있었는지 벽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지붕이 날아간 곳에는 철 구조물이 삭막하게 드러나 있다. 그 삭막한 철 구조물 위로 높고 파란 하늘이 보인다. 폭파와 죽음을 뚫고서 파란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했다. 실내 체육관 내벽을 따라 수백 명의 희생자 사진들이 걸려있고 그 앞에서 우리는 헌화를 했다. 주로 아이들의 엄마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다. 이미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아서인지 희생자가 너무 많아서인지 남의 나라에 와서 감정 표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지녀서인지 희생자들의 사진을 둘러보는 동안에 나는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유리는 앞장서서 입구 반대편의 작은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더 들어갔고 우리는 그를 뒤쫓았다. 화장실인 듯한데 세면대 주변에 희생된 여자아이들의 옷이 걸려있다. 무더운 날씨에 그 좁은 실내 체육관에 1000명 정도의 인질들이 여러 날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최소한의 옷만 입어야 했다. 총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했다는데 아마도 그래야만 그들도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어둑한 검은 복도를 조금 걷고 나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왔다. 이제 복도나 교실이나 주변은 온통 화산재와 같은 먼지들로 수북이 쌓여있다. 강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듯했다. 계단을 오르기 전에 유리는 계단 오른편 어느 방으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교실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아마도 무슨 사무실인 듯한데 마룻바닥이 부서져 크게 구멍이 나 있었다. 학교 보수공사에 참여했던 테러리스트들이 공사를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이 마룻바닥 밑에 폭탄을 감추어 놓고 있었다 한다. 그래서 테러 사건 당일에는 별 준비 없이 빈손으로 참가했다가 바로 이곳으로 와서 마룻바닥을 뜯어낸 다음 거기서 폭탄과 무기를 꺼내어 엄청난 테러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테러 사건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온 셈이다. 근데 어찌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했을까? 그것도 우발적인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착잡한 마음으로 그 방을 나와서 우리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2층에는 여러 교실들이 있었다. 어차피 비슷한 교실들일 테니까 여러 교실을 둘러볼 필요는 없었지만 자칫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염려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이 교실 저 교실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어느 교실에 들어갔을 때 벽 높은 곳에 커다란 글씨로 글씨가 두 줄로 쓰여 있었다. 뭐라고 쓴 것인지 그들에게 물었다. 체첸과 인구수 놈들아, 짐승도 어린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쓰여 있다고 했다. 다음 교실로 들어섰다. 이 교실이나 저 교실이나 비슷했다.
교탁이 있고 흙판이 걸려있는 그쪽 벽 전체에 수십 발의 탄흔이 있는 것이다. 2, 3cm 깊이로 총탄이 예리하게 박힌 흔적이 칠판과 그 주변 벽에 가득한 것이다. 어린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서 공포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을까? 아니면 도대체 왜 어린아이들이 교실 벽에 저렇게 수없이 총을 쏘아야 했을까? 저 벽에 수없이 총알이 박히는 동안에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렇게 총을 쏜 그들은 무엇을 얻은 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하는 동안에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격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인간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인가? 어찌 인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얻은 것인가?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한두 명의 아이가 희생되어도 그런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을, 그들의 학교에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자기네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이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그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죽고 말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텐데 우리는 너무 무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제까지 그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가? 이런저런 감정에 휩싸이는 동안 나는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쏟아져 앞을 가리면서 나는 주체할 수 없는 괴성을 쏟아놓고 있었다. 일단 터져나온 감정은 한동안 절제할 수가 없었다. 내가 그러는 동안 유리와 팀 앞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교실에서 나가고 말았다. 나를 혼자 놔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나는 그때 한참을 울었고 소리쳤다. 이렇게 살인한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희생된 아이들, 그렇게 이렇게 찾아온 나와 우리들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란 말인가? 살인자에게는 회개와 죄사함을, 희생자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그렇다면 지금의 나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가? 나는 어딘가를 향하여 울부짖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으나 반항이나 원망 같은 심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다. 이런 현장까지 나를 인도하사 인간 세상의 고통과 비극의 깊이를 보고 알게 하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었다. 여기 현장에서 그 무엇이 고통스럽다고, 무엇이 슬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아, 미안하다. 한참을 울고 소리 지르고 나서 나는 그 교실을 나왔다. 그리고 어두운 먼지들 위로 어지러운 발자국 가득한 복도에 나는 발자국을 남기면서 그냥 걸었다. 저편 교실 문 앞에서 유리가 기다렸고 그를 따라 다른 교실로 들어섰다. 그 교실에서도 벽에 쓰인 커다란 글씨를 볼 수 있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가 없는 세상에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떠나간 아이들, 고통과 슬픔 중에 남겨진 사람들,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나서 어디론가 가서 말을 해야 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 그들 모두가 그 글 주변을 맴도는 듯 했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움과 고통 중에 떠났어도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갈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갈 텐데, 테러의 폭발음, 총소리, 애띤 얼굴에 가득한 두려움, 공포, 비명, 조금 있으면 역사책에 한두 줄 정도로만 남게 될 터인데 기껏해야 러시아 현대사의 비극이라는 비문 정도에 묻혀서 잊혀져 갈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역사학자들은 지금 고개 숙여 그 아이들에게 사과해야 된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역사학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단다. 희망도 용기도 진실도 전해줄 수 없으면서 우리는 역사학이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단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뺏으란 아이들아, 미안하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이제야 뭔가 말을 하고 글을 쓰려고 한다. 아이들아, 미안하다. 아이들의 교실을 빠져나와 운동장으로 나섰을 때쯤 나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는 왜 여기에 오게 된 것일까? 많은 선교사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세우려 하고 회신자와 개종자를 얻으려 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여기 오게 된 것일까? 나는 교회 목사로서 선교적 사명감을 가지고 러시아에 온 것인데 지금 이런 현장을 찾아온 것이 나에게 어려운 일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는 자신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다. 그래, 이런 고통의 현장을 우회하거나 회피하면서 복음과 선교를 말해도 되는 것인가? 고통과 슬픔의 현장을 피해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외친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런 현장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이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야말로 현대사의 골고다요 십자가가 아닌가? 기독교와 십자가 복음에 찾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아닌가? 베슬란시콜라 현장에 들어설 때만 해도 마추시카 티마페이와 나는 형식적인 인사를 나눈 정도였다. 그들 러시아 정교회도 기독교, 프로테스탄트인 나도 기독교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프로테스트 형제들에 대하여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도 그렇게 빨리 친해지려고 의도적으로 애쓰진 않았다. 근데 고통의 현장을 함께 돌아보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나서 그 학교를 나올 때쯤 티마페이와 나는 오래된 친구인 듯한 얼굴로 간간히 마주보면서 학교 정문을 함께 걸어 나왔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글입니다. 일단 이 글을 읽고 나서 세 번째는 그로부터 1년 후에 그 일주기 행사에 그 베슬란 시장의 초대로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때에 가져갔던 글을 다음 시간은 읽기로 하고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